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플라팅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림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R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법을 배웠고,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처리하는 과정, 프로그램적인 과정, 그리고 함수들을 배웠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구조를 보는 방법,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를 데이터의 구조를 뭐 헤드나 테일로 보던가 데이터의 분포를 이제 민이나 아니면은 그 쿼타일이라든지 이런 함수들 통해서 데이터를 분포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텍스트에서 데이터 일정 패턴을 추출해서 뭐 빈도수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봤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려는 목표가 뭐죠?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방법들을 배웠고, 그런 것들 이제 처리를 하고 싶은데,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 중간 단계로 우리가 세세한 데이터를 받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봤는데, 우리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전체 데이터를 살펴보고, 거기서 어떤 패턴을 찾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finding,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제 분석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분포 같은 것들은 함수를 써서 평균이 얼만큼 되는지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수치로 대변할 수 있는 수치로 보는 거고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갖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서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이제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 이전에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에서 물론 그림을 그리지 않고 여러 이제 함수를 통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는 방법을 통해서 추정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숲을 보기 위해서 가장 유효한 것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는 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는 즉 여기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통찰을 극대화시키고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어떤 선형 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이제 직선의 관계인지 아니면은 이제 제곱과 같은 이런 곡선의 관계인지 그런 관계들 그리고 그 선형 관계가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방향성과 크기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이상치와 어떤 이상을 감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이상한 데이터가 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같은 경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나이는 뭐 적게는 0세부터 한 뭐 100세, 120세 정도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입력자의 오류라든지 어떤 입력 과정의 어떤 시스템 오류라든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아니면 입력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제 모르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999를 치게 되면 999살이 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우리가 데이터가 뭐 한 100개쯤 있으면 눈으로 다 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데이터가 뭐 한 10,000개, 뭐 10만 개, 100만 개가 있다면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없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분포를 그려서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분포에서 데이터가 포인트가 그려지면 그것이 이상한 값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없을 경우 나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관측치가 있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역시 이제 오류에 의해서 이상한 값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얘를 탐지해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데이터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그려보고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 않은 이상한 곳에 위치한 데이터는 아마 얘는 정상적으로 측정되지 않은 데이터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상치를 감지하는 거고요. 그 뒤에는 아마 현재 수준 이상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어떤 우리가
분석 모델을 만들 때 너무 복잡하기만 한 모델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어떤 분석 모델은 모델 자체는 제일 심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성능이 좋은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관계성이 중복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모델을 간소화하는데도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플러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플러팅이 중요한 이유였고 또 하나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 분석해서 나온 분석 결과가 아주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할 경우 독자들이 이것을 받아보는 이제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잘 그려지지도 않고 관계성이 매우 복잡해서 서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결과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각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주고 복잡하지 않게 전반적인 이제 큰 숲을 보여줌으로써 이해를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도 실제 이제 이런 시각화 과정, 플러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실제로 논문에 그려놓았던 그림이고요. 이것은 전부 다 이제 R로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후에 배울 이제 박스 플롯에 대해서 박스 플롯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이제 결과를 시각화해 놓은 건데 보시면 이 네모 하나하나마다 값이 다르고요. 그 값을 숫자로 표현해 놨고 그 숫자의 스케일은 밑에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결과 값들이 아주 많죠. 하나하나가 다 결과 값들이고 그것이 이제 숫자로 채워져 있는데 이것이 그림이 아니라 숫자로 표현되어 있다 하면 어떤 이 y축이 점점 올라가면서 어떤 값이 증가하는 이런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값들과 이쪽에 있는 값들의 어떤 숫자의 경향성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쉽게 이제 인식하게 만들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화해주면 아주 복잡한 다차원의 데이터이지만 이런 패턴들을 쉽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결과를 전달해주는 네, 아주 큰 도움을 주고요. 이것이 이제 대량의 데이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단순하게 데이터의 패턴을 잘 찾아내고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분석의 목적은 상대방한테 내가 발견한 어떤 패턴이나 분석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플러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팅 중에서도 우리가 R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시각화하는 방법들을 배울 건데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지만 오늘 수업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 플롯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GG 플롯입니다. 베이스 플롯은 이제 이름에서도 이야기되어 있듯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이제 플러팅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패키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냥 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용한 패키지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패키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ggplot2이고요. 그래서 이 ggplot2에 대해서도 오늘 수업 시간은 간단하게 어떤 것인지 보여만 드리고 실제 이 코드가 돌아가는 것은 다음 실습 시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플러스로 그렸을 때 나오는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그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베이스 플러스로만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GG 플러스로도 똑같이 그릴 수 있는데 여기 나온 그림은 이제 베이스 플러스로 그린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박스 플러스라는 것은 데이터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 모양과 이런 막대기가 위아래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네모난 사각형 모양에서는
가운데 굵은 선이 하나 있고요. 이 굵은 선은 전체 분포의 메디안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박스 플랫에서의 이 박스 네모 상자에서의 한쪽 아래는 낮은 쪽은 이제 first quartile, 즉 4등분 했을 때 4분면이죠. 4분의 수죠. 4분의 수. 이제 4분의 수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즉 이제 1등부터 꼴찌까지 일렬로 세워놨을 때 이제 첫 4분의 1이 되는 그 지점이 이제 first quartile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지점이 메디안이고, 그 다음에 네, 4분의 3에 위치하는 지점이 이제 third quartile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박스의 아래면부터 제일 윗면까지 요만큼이 이제 이 first quartile과 third quartile의 사이인 이제 inter quartile 레인지가 되겠고요. 그 레인지보다 1.5배씩 밖으로 나간 것이 박스 플랫에서 이 막대기로 이렇게 위아래를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인터쿼타일 레인지에 이제 1.5배를 넘어섰다고 해서 무조건 이상값이다, 아웃라이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상값일 가능성이 높은, 즉 많은 데이터들이 분포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가 없어서 표시가 안 됐지만, 이 데이터를 벗어나서 이 범위를 벗어나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점이나 동그라미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같이 볼 그림은 이제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X축에는 어떤 데이터의 범위가 있고 그 범위를 빈이라는 크기만큼 쪼갠 다음에 그 쪼갠 그 구간 안에 데이터가 얼마만큼 빈도로 있는지를 표현해 준 것이 이제 히스토그램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똑같은 데이터를 이제 박스 플랫으로 그렸을 때의 결과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 결과를 봐도 메디안 값이 전체 범위에서 약간 왼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약간 꼬리가 긴 오른쪽으로 이제 라이트 스큐드 된 데이터일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보나 데이터의 분포를 보는데 비슷한 우리가 인사이트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한 조건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데이터의 분포가 즉 정규 분포의 모양일 경우에 정규 분포와 유사한 모양일 경우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봉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경우의 데이터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특이한 형태의 분포를 박스 플랫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분포의 모양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분포의 어떤 전반적인 모양을 이해하는 데는 히스토그램이 유용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 박스 플랫을 여러 개 그림으로써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분포를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히스토그램을 여러 개 그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옆으로 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림이 많이 복잡해질 거고 우리가 주고자 하는 인사이트를 전달하는데 오히려 이제 적절하지 않은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전달해주고자 하는 목적, 우리가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박스 플랫을 그릴지 히스토그램을 그릴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라팅 중에 하나가 이제 스캐터 플랫이고, 이것은 우리가 산점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 X축에 어떤 데이터가 하나 있고 또 Y축에 어떤 데이터가 하나 있어서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즉 X축에 해당하는 위치와 또 Y축에 해당하는 위치를 찾아서 거기다 이제 데이터에 점을 찍거나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기서는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X축과 Y축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꽃받침의 길이와 이제 꽃잎의 길이 사이에 상관관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받침의 길이가 길수록 꽃잎의 길이도 이렇게 점점 길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변수에서만의 분포가 아니라 어떤 두 가지의 변수 사이에서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스캐터 플롯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여기서는 x, y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했지만 우리가 색깔이라든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여기 있는 그 데이터를 표현한 그림에 여기는 이제 점들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모양을 바꾼다든지 또 데이터가 개수가 많아지면 혹은 이게 어떤 사람이라면 사람의 키가 커지면 이 모양을 점점 크게 한다든지 색깔과 모양과 크기를 조합을 해서 표현을 하면 이론적으로 최대 5차원의 정보의 표현이 가능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점점 이제 차원이 높아지면 즉각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림에서 여러 차원의 데이터를 보여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그림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리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또 아래서 쓰는 명령어가 있고요. 여러 관점에서 본 플롯을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멀티플 플롯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실습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들은 이제 베이스 플롯으로 그렸던 그림들이고, 물론 여기에 이제 색깔을 입히고 모양도 바꾸고 제목도 붙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보시면 이제 그림들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이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 기본적인 데이터 정보의 표현에 이제 충실한 그림들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는 데 있어서 결국 이것을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또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스 플롯에서는 다음 실습 시간에 코드를 하나하나 보겠지만 하나하나를 이제 설정하는 것들을 다 명령어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아주 간단한 몇 가지만 바꾸려 해도 하나하나 다 명령어로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이제 쉽지는 않죠. 코드가 점점 길어지고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ggplot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고 결국 그 어떤 목적으로 나왔겠어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맥락을 쭉 봤을 때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예쁜 이제 보기 좋은 그래프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포함한 것이 이제 ggplot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딱 봐도 이제 그림의 퀄리티가 달라지죠. 그러면서도 이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많은 명령어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두 줄 정도의 명령어만 치더라도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은 훨씬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세한 코드와 그것이 어떤 각 코드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실습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이스 플러스 써야 되느냐, 혹은 ggplot2를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나요? 네. 간단히 봤을 때는 이제 ggplot2가 이제 더 좋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림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냥 베이스 플롯으로 그린 거고 얘도 사실 그냥 베이스 플롯 기반으로 해서 그린 것입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베이스 플롯은 내가 하나하나 작은 부분까지 다 코딩을 해서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ggplot은 내가 설정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준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이죠. 근데 거꾸로 어떨 때는 그것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gg플롯이 알아서 예쁘게 표현해 주는데 그 알아서가 내가 의도했던 방향과 다르다면 그때부터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주는 그 생략된 많은 것들을 찾아서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오히려 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원하는 대로 의도한 방향이 이제 ggplot2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 플롯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제 손을 보면서 그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색깔을 입힌다든지 아니면 자세한 표현 같은 것들을 굳이 코드화하지 않고 파워포인트에서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ggplot2를 쓰지 않아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이제 명확한 방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냥 베이스 플러스 2를 쓰는 것이 이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이제 초벌 분석을 해서 누군가 의사소통할 때 어느 정도 그림을 이제 예쁘게 그려서 이제 보여줄 일이 있다. 그럴 경우에 이제 ggplot2가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은 어떤 과학적인 어떤 논문을 쓴다. 이 어떤 정확한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어떤 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방향이 이제 명확하다. 그럴 경우에는 베이스 플러스를 써서 수치는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표현하고 꾸미는 것은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더 꾸며서 발표를 하는 논문을 출판하는 형태를 이제 보통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파워포인트와 뭐 이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째서 가능하냐? 아래서부터 우리가 이제 벡터 이미지 형태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벡터 이미지와 이제 픽셀 이미지 차이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을 통해서 사진을 찍는 것은 이제 픽셀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각각 네모칸이 존재를 하고 그 네모칸에 이제 검은색인지 파란색인지 어떤 색깔을 입혀서 우리가 이것이 아주 점들이 작아지게 되면 우리가 점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의 어떤 대각선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하나하나 픽셀 단위의 데이터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 이제 픽셀 이미지입니다. 픽셀 이미지는 그래서 결국 네모칸들의 모임이고요. 그래서 그 네모칸들마다 어떤 색이 있는지를 이제 저장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뒤에 편집하기 때 그 편집해야 될 단위가 이 픽셀 단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이것을 편집하고 손보기가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픽셀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제 벡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픽셀 단위가 아니라 어떤 이 데이터의 점들과 이 점들 사이의 관계를 어떤 수학적인 식이라든지 프로그램적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확대를 해도 사실상 이것이 이제 픽셀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선이 뭐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선의 각도는 어떻다, 공유는 어떻다, 뭐 이런 것들로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수학적으로 계산된 이미지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나온 그림을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파워포인트로 넘기게 되면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벡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다시 이 안에 있는 구조를 해석을 해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데이터를 아무거나 넣고 박스 플롯을 그려주게 됩니다. 나오고 위에 있는 엑스포트를 누르고 카피 투 클립보드를 한 다음에 여기 메타 파일을 선택을 하고 카피 플롯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메모리 상에 올라가고 이것을 PPT에 이제 붙여넣게 됩니다.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룹화를 계속 해제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 하나하나 구성 요소들이 다 서로 떨어지게 되고 어제 파워포인트 인식이 되게 됩니다. 이제 벡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색깔도 글씨 색깔도 바꾸고 도형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등등 여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처음부터 파워포인트로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요? 왜냐면 사실 이제 우리는 과학적인 어떤 파인딩에 아주 수치가 정확한 게 맞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한 1.1 몇 내지 1.2, 1.1과 1.2 사이에 있는 어느 수치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23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과연 이제 1.23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선을 그릴 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오차가 발생하겠죠. 우리가 임의적으로 눈으로 그린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자세하게 뭐 한다고 해도 컴퓨터가 위치 잡는 것만큼 정확하게 위치를 잡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틀을 프로그램 통해서 그려서 정확하게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수치에 맞게 데이터를 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꾸미는 요소들을 추가한다든지 섬을 뭐 직선으로 있는 거 점선으로 바꾼다든지 뭐 하는 것들은 여기서 이제 PPT에서 편집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이제 논문 그림 작업들은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논문에 출판했던 그림들 몇 가지 예시이고요. 그래서 뭐 약물 농도에 따라서 어떤 질병의 위험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그래프로 표시한 거고, 또 역시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어떤 청력이 감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약의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고, 또 역시 다음 같은 이것도 이제 약물에 있어서 어떤 심장과 관련된 부작용인데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위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에 따라서 위험도를 나타낸 건데, 이것이 각 네모가 위치하는 위치 그리고 이 선이 어디까지 뻗어 있느냐가 다 과학적으로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수치를 보고 그린다는 것들은 사실 불가능한 거고,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위치는 이제 아래에서 잡은 다음에 여기 색깔을 입힌다든지 선의 두께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PPT 같은 데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심전도 데이터이고요. 제가 분석하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또 심전도여서 근데 심전도도 이것이 이제 그림이 아니라 사실 이 숫자들의 나열들인데 그 숫자들이 찍는 위치를 이렇게 쭉 연결하면 선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R로서 그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존 분석인데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에 대해서 의학 통계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이제 생존 분석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이제 조건별로 각각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 추세를 본 것인데요. 이것도 사실 하나하나 다 프로그램으로 명령을 치려면 이제 복잡한데, 이것도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이 선의 색깔이나 색깔의 그 선의 모양, 점선을 할 건지 점선도 어떤 모양을 할 건지를 설정해서 바꿔주면 쉽게 이런 과학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실제 여기 나왔던 그림들을 그리는 코드, 그리고 그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코드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등은 다음 시간에 실습 시간에 하나하나 쳐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